객관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 쓰세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테스트의 장점과 단점 세 가지. 객관적 검사는 MMPI, Neo Personality Inventory라고 NEO 성격 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TCI 이런 세 가지처럼 정해진 문항에 응답하는 검사죠. 그래서 객관적 검사의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검사 실시의 간편성입니다. 문항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시행, 채점, 해석이 비교적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간편하다. 이게 장점이 되죠. 두 번째 장점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표준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신뢰도, 릴라이어빌리티하고 타당도, 밸리티디가 검증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이므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이게 장점이죠. 그 다음 객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검사자의 해석 차이가 적습니다. 투사 검사보다 검사자 편견이라던가 해석 차이 영향이 적습니다.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적어서요. 객관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점으로 가봅시다.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바람직성, 그러니까 소셜 디자이어러빌리티, 그러니까 디자이어러빌리티처럼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반응 경향성인데요. 응답 반응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예라던가 항상 중간이라던가 항상 극단이라던가 이런 반응 경향, 그러니까 리스폰스 셋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응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 방식에 일정한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의 제한성이 있는데 객관적 검사는요, 정해진 문항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깊은 감정, 복잡한 상황, 무의식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문항이 제한되어 있어서 개인의 복잡한 심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점을 정리해 보면 검사 실시와 채점이 간편하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이므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그리고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적어 객관성이 높다. 단점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응답 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응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문항 내용이 제한되어서 개인의 복잡한 심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장점 간편, 신뢰도, 타당도, 객관성. 그다음 단점은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경향, 내용 제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다시 해보면 객관적 검사는 실시가 간편하고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지만 사회적 바람직성과 반응 경향 및 내용 제한에 단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특징 세 가지. 투사적 검사,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테스트는 대표 검사가 노르샤우 검사, TAT 주제 통합 검사, HTP 집나무 사람 검사죠. 그러니까 특징 첫 번째가 모호한 검사 자극 제공입니다. 그래서 투사 검사는 애매하고 구조화되지 않는 자극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잉크 얼룩, 애매한 그림, 미완성 문장. 그래서 검사자는 여기에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검사 자극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비구조화된 과제를 제공한다 입니다. 특징 두 번째는 반응이 자유롭다예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처럼 예, 아니요, 1에서 5점 같이 제한된 답이 아니라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이 투사된다입니다. 투사 검사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람은 애매한 자극을 볼 때 자신의 욕구, 갈등, 감정, 성격을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심리적 특성이 투사되어 나타난다예요.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검사 자극이 모호하고 비구조화된 과제고 반응이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인의 무의식적 욕구와 갈등이 투사되어 나타난다입니다.
그렇다면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반응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객관적 검사처럼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의 폭이 넓어서 심리적 내용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다예요. 두 번째는 깊은 심리 이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사 검사는 무의식, 갈등, 욕구 같은 깊은 심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층적인 심리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방어가 감소합니다. 객관적 검사보다 사회적 바람직성, 의도적 왜곡이 적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들어서 보다 진솔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투사적 검사의 단점은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인데 객관적 검사보다 신뢰도, 타당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의 주관성이에요. 검사자의 경험, 이론, 해석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반응의 폭이 넓어 심리 내용이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심층적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고 단점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 그 다음에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투사 검사의 특징은 모호한 자극, 자유 반응, 투사. 그리고 투사 검사의 장점은 반응 풍부, 심층 이해, 방어 감소고 단점은 신뢰도 문제, 주관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투사적 검사는 모호한 자극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적 심리를 탐색하는 검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빅5 퍼스널리티 모델. 빅5 퍼스널리티 모델에서 NEO를 쓰고 설명하시오. 우선은 빅5 성격 요인 중에 NE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5 퍼스널리티 모델은요, 인간 성격을 5개 기본 요인으로 설명하는 성격 이론이죠. 대표학자로는 코스타가 있고, 그러니까 폴 코스타, 로버트 맥크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5개 요인 다 묻지 않고 NEO만 물었다. 우선은 뉴로티시즘이죠. 그러니까 신경증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정도죠. 높으면 그렇죠. 불안, 우울, 걱정, 스트레스가 취약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전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실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성, 심리적인 고통, 비현실적 사고, 과도한 욕망 등을 측정하는 성향이 이 뉴로티시즘, 그러니까 N이 되겠죠. 그 다음 엑스트라 버전인데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그래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활동하는 성향입니다. 높으면 사교적이겠죠. 활발하겠죠. 적극적이겠죠. 자극 추구겠죠. 예를 들어 모임에서 먼저 말하고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의 양과 강도, 활동성, 자극 추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성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openness to experience, 그러니까 개방성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얼마나 열린 사람인지예요. 그래 높으면 창의적이죠. 상상력 풍부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서 여행, 예술, 철학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성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 자체에 대한 존중, 친숙하지 않는 경험 탐색이라던가 수용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뉴트로티시즘 신경증성은 정서적 불안정성의 정도로 심리적 고통, 불안, 비현실적 사고, 과도한 욕망 등을 평가하고요. 엑스트라 버전인 외향성은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양과 강도, 활동성, 자극에 대한 추구 등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 오피니스, 개방성은 혁신성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존중, 친숙하지 않은 경험, 탐색, 수용 정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N은 정서 불안이고 E는 사회 활동이고 O는 경험 개방입니다. 그래서 불안, 외향, 개방이다. 상담 현장의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 상담에서 NEO 성향으로 예를 들어보면 N이 높아요. 그러면 시험 불안이라던가 스트레스가 취약할 수 있고 E가 높아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 활발할 수 있겠죠. O가 높으면 예술 활동이라던가 창의적 사고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5 성격 모델에서 NEO는 신경증성, 외향성, 개방성을 의미하고요. 정서적 안정성하고 대인관계 활동성, 새로운 경험 수용성을 평가하는 성격 요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평가 기본 전제 3가지. 우선 행동평가의 기본 과정, 그 다음에 개념과 간단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선은 행동평가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사람의 문제를 성격이나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환경의 관계로 이해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즉, 전통적인 심리 검사가 성격 중심이라면 행동평가는 행동과 환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행동의 결정 요인은 환경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상황이라던가 자극이라던가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예요. 그래서 학생이 공격적이다. 그러면 그 공격적인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친구의 놀림이라던가 부모의 체벌이라던가 이런 환경 영향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행동과 환경 요인은 상호작용한다예요. 행동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행동을 만들기도 하고 행동이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떠들어요. 교사가 야단치죠. 그럼 학생이 더 반항해요. 어떤가요? 행동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행동의 발생에는 상황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건데 행동을 이해하려면 행동 이전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행동 앞에는 항상 선행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든다. 그 전에 친구가 장난을 쳤다. 그러니까 친구의 장난이 선행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은요, 다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있다면 그 우울의 원인은 스트레스, 인간관계, 성격, 환경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반응의 단편화인데 행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구성 요소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럼 감정, 불안, 행동, 시험 회피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행동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반응의 단편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 결정성, 행동, 환경 상호작용, 선행사건, 다요인 결정성, 그리고 반응의 단편화 이렇게 해서 환경 상호작용, 선행사건, 다요인 반응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대표학자 존 왓슨하고 스키너 있죠. 이들의 핵심 주장은 인간의 행동은 환경 자극과 강화에 의해 학습된다예요. 그래서 행동 평가는 행동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선행 상황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여러 반응 요소로
구성된다는 전제를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관찰법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즉 무엇을 묻는가이죠. 그것은 행동관찰법의 종류를 묻는 거고, 무엇까지 하냐면 설명까지, 개수는 3개까지 답을 하면 됩니다. 우선 행동관찰법이란 무엇인가? 행동관찰법, 그러니까 behavior observation 는 사람의 실제 행동을 직접 보고 기록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즉 질문지가 아니고요. 자기 보고도 아니고 직접 행동을 보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아동이 공격 행동을 몇 번 하는지 기록하고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을 기록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행동관찰법의 4가지는요. 자연관찰법, 유사관찰법, 자기관찰법,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이때 각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면 자연관찰법은 문제 행동이나 증상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직접 관찰, 즉 자연 상황 그대로 보는 건데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ADHD 아동이 수업 중에 자리 이탈 행동을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요. 놀이실에서 아동의 성격 행동을 자연스럽게 관찰한다. 이게 자연관찰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관찰법입니다. 관찰하기 위해 특정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관찰하는 건데요. 즉 자연 상황이 아니고요. 실험 상황이에요. 그래서 놀이 상황을 만들어서요. 아이가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친구가 장난감을 뺏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상황을 만들어서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관찰법은요. 관찰자가 아니라 자기 행동을 스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하는 관찰법이 자기관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내담자에게 하루 동안 우울 생각, 부정적 생각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찰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상담에서 매우 많이 사용을 하고요. CBT에서도 사용합니다. 4번째는 참여관찰법인데요. 관찰자가 집단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즉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함께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가 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집단 상호작용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연관찰법, 유사관찰법, 자기관찰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연은 일상생활 관찰이고 유사는 상황 인위적 조작이고 자기는 스스로 기록하는 거고 참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자연관찰법은 문제 행동이나 증상을 일상생활 상황에서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이고 유사관찰법은 관찰자가 관찰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자기관찰법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고 참여관찰법은 관찰자가 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상담에서 상담자가 학생에게 하루 동안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던가 공부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이것은 뭐 자기관찰법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행동관찰법은 실제 행동을 직접 관찰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고 자연관찰법, 유사관찰, 자기관찰, 뭐 참여관찰로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